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재난관리 체계하고 또 몇 가지 이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어제 제가 군수님하고 미리 좀 저녁을 듣고 같이 또 이렇게 안전 분야에 같이 일하고 계신 우리 군민들님 대표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내가 오늘 참 잘못하면은 이거 창피당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혹시 제가 강의하는 도중이시더라도 아까 뭐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만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물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난 이게 민방위 교육원장으로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여기 뭐 몇 가지 재난 분야에서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재난 수습 지원과장이 사실 제가 제일 가진 경력 중에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재난 수습 지원과장은 재난이 실제 발생하면은 현장에 정말 가가지고 그 지자체가 대응하는 거. 2022년 4월에 울진에 큰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3월에 그때 제가 수습 지원과장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미 이제 여기 민방위 교육원장으로 승진해서 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 후임자인 재난수습지원과장이 여기 현장에 와서 지원을 한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와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제 정말 그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지자체의 어떤 대응이나 수습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한 1년 2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재난 분야에 근무하기 전에는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은 저는 인사 쪽에 사실 인사 관리 분야에 좀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제가 대통령 비서실도 2번을 근무했는데 한 번은 노무현 정부, 한 번은 박근혜 정부 때 그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제가 인사 분야 전문가였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실 인사 담당을 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제가 이제 인사 담당 팀장을 오랫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도 2번 이제 OECD 이제 대표부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이제 2번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처럼 강의를 하고 제가 조금 더 제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해외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이제 오늘 같은 강의를 외국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외국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국제교육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를 그분들한테 소개해주는 강의를 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그 영어와 관련된 책도 최근에 한 권을 쓰고 뭐 이런 활동들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뭘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재난 수습 지원과장 할 때 이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2019년 정초부터 발생한 사고인데 무저코라고 조그만 낚싯배였는데요. 이게 경남 통영에 있는 욕지도 해상 80km 정도 공해상에서 이 무저코하고 화물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배가 뒤집어지면서 실종자도 생기고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이제 부상자도 생기고 했는데 이게 사고는 경남 통영에서 발생을 했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제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재난은.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통영시에다가 이제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설립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사고는 통영에서 발생했지만은 실제 이 배의 선박지는 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출항을 한 배였고요. 다만 고기를 잡으러 이제 멀리까지 온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선장도 여수 사람이고 선원들도 외국인을 빼고는 다 여수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어선에 탔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거는 통영보다는 여수시청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수시청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라고 제가 현장으로 내려갔더니 그때 재난관리총괄과장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여기 온 지 발령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본인은 퇴직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나를 왜 여기다 보냈는지 모르겠다. 군수님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니까 재난 업무가 저도 뭐 그랬지만은 사실 좀 부처나 이 지자체에서 죄송하지만 조금 선호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좀 기피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저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야, 빨리 그 가족들 이제 일단 피해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그 직원들을 그러니까 여수시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한 명씩 그 피해자 가족하고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그때 통영에서 이제 해경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종자 가족들은 통영까지 못 가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 수색 상황을. 그래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다가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해경에서 한 명을 파견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해경에서 매일 아침 그 수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가족들한테 브리핑을 해주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항상 보상 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보통 선박 같은 경우는 보험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보상이라든가 장례 비용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한테 빨리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때 해서 그래도 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재난이 수습이 됐던 어떤 그런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울진군의 재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니까 네 우리 군수님이 특별히 좀 잘 챙기셔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요즘 그 재난의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기후 변화하고 많이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작년에 보면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사망자가 무려 2,000명 가까이 됐고 이재민도 200만 명 이상이 발생했고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럽에 여기 보시면 작년에 유럽에 폭염이 심했는데 유럽에서 수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폭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보통 그래도 저희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인데 무슨 폭염이면 어쨌든 더위인데 더위 때문에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까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OECD 한국 대표부에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OECD 한국 대표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예, 파리에 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 3년을 있었는데 제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파리의 여름 날씨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놈의 집에 파리에는 보면 가정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아예 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요. 그럼 파리에만 없느냐? 뭐 프랑스 제가 여행을 좀 다녀봤는데 어디에 가도 가정집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숙박시설이나 뭐 저기 호텔이나 쇼핑몰 같은 데는 있는데 가정집은 아예 뭐 그 에어컨이 없고요. 그럼 저기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도 가봐도 뭐 유럽 국가들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럽의 기후가 그렇게 여름에 에어컨을 필요로 할 정도로 덥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기후 변화로 이게 변화가 생기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옛날 그대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왜 주로 폭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쪽방촌 어르신들이든가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신 에어컨도 없고 이런데 여름 무더위에 이제 그런 비슷한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야 빨리 삼성에서 여기 와서 에어컨 장사하면은 엄청 잘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뭐 우리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이런 어떤 큰 태풍이 오게 되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살다는 강남도 이렇게 비가 좀 오니까 물바다가 됐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후 변화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좀 사실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다행히 2020년에 환경부에서 한반도 기후 변화 보고서라는 어떤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 100년간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평균 기온 증가율이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무려 2배나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지난 100년간에 0.85도 정도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1.8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수온 상승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무려
2.6배가 빨리 상승을 했는데 세계 평균이 0.47도가 해수면이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1.23도가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국적인 어떤 그 여름의 폭염 일수라든가 그다음에 태풍이 우리나라의 상륙에서 영향을 미친 것, 그다음에 여름기 몬순 시즌이라 그러죠. 장마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것들이 최근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상을 관측한 이래 또는 우리나라가 기상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계속 기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재난 위험을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게 기후 변화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희들이 도시화나 고령화, 산업 세계화 같은 것들도 재난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많은 인프라들을 건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널의 30% 이상이라든가 교량의 27% 이상이 50년 이상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붕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울진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저희들이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인구가 노령화되면은 왜 재난의 위험이 높아지느냐? 사실 뭐 어르신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산불 같은 거 났을 때든가 특히 요양병원 같은 데 화재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가 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재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면은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거의 우리 인구의 30%를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세계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풍요도 가져오고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그 긍정적인 면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을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확산되는데 정말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게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 지구가 일일 생활권화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그러니까 세계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재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뭐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이런 복합적인 재난들이 또 사회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울진에도 큰 산불이 있었지만은 올해도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올해 1, 4분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2021년도 1년 전체의 피해액보다 지금 더 크게 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 재난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커지고 또 사회적 불안감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진은 2019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좀 항의하는 데모하는 사진이거든요. 왜 데모를 하고 계시느냐? 그때 2019년 4월에 이제 고성에서 생긴 산불이 이제 속초 뭐 동해 이쪽으로 쭉 번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피해가 컸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산불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우선 이제 긴급하게 300억을 피해 주민들한테 30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산불이 난 원인이 그 한전의 전신주에 있는 그 개폐기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 불꽃이 이제 산불의 원인이 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피해 보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1,000억 원을 보상하기로.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그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300억 원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원래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은 그 원인자, 그러니까 재난을 일으킨 원인자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 근데 행안부에서 이미 300억 원을 지급했으니 행안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그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미리 줬는데 그건 네가 너 잘못이니까 우리한테 반납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다 300억 원을 청구하겠다.
이제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한전은 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는 주민들하고 이미 그런 거 다 고려해서 1,000억 원에 합의를 했는데 우리한테 또 300억 원을 더 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원래 1,000억 원 주기로 한 거 안 주고 700억 원만 주고 우리는 300억 원 그거 행안부 가져가면 우리는 700억 원만 주겠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또 난리 나셨죠.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우리나라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 하시기 전에 또 제가 재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재난 강의가 좀 내용이 좀 딱딱해 가지고 좀 집중하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조금 퀴즈를 내드릴 거거든요. 퀴즈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퀴즈를 맞추시면은 또 맞추시는 데 대한 또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또 우리 군수님이 강사료도 주신다고 해서 그 받은 강사료를 좀 써가지고 커피 기프트콘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맞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재난을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은 당연히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거고요. 사회재난은 인간의 어떤 실수라든가 인간의 활동, 인적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5개 중에 4가지는 자연재난이고 1가지는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이제 몇 문제? 정답입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았는데, 네네. 이게 여기 보시면 황사도 사실은 먼지고 미세먼지도 먼지인데 왜 하나는 자연재난이고 하나는 사회재난이냐 이렇게 궁금하시. 아까 말씀드렸죠. 황사는 저희들이 그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생기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난으로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우리가 공장을 돌린다든가 산업활동 이런 것들에서 생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때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중국에서 공장 문을 닫으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좀 미세먼지는 그런 어떤 인간의 산업 활동이라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연재난은 당연히 이렇게 태풍, 홍수처럼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사회재난은 화재나 붕괴 폭발 사고라든가 아까 코로나 같은 감염병, 미세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재난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이렇게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독특하게 이런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왜 이태원 사고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태원 사고는 여기 보면은 그 재난 유형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을 아마 개정하면서 법률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중 밀집 압사 사고 이런 것들도 유형으로 하나 넣으려고 지금 여기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형으로 분류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에 재난으로 일단 규정이 되면은 그 재난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대비라든가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법에 좀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이제 법에다가 규정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 관리 보통 하면은 이제 4단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사실 이 4단계가 이렇게 따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앞에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뒤에 활동들은 당연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방과 대비가 잘 된다면은 사실 저희들이 대응이나 복구를 할 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100% 재난을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고 영어로는 그래서 미리게이션이라고 어떻게 보면 경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간 이제 위험 리스크를 이제 약화시키는 건데 이 활동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구조적 활동과 비구조적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활동이라는 것은 공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부산에 그 해운대 근처에 있는 마린시티인가 거기 보면 맨날 이제 뭐 이렇게 침수가 이렇게 월파가 돼서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조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다가 방파제를 확 쌓아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방파제 그 긴 데다가 쌓으려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구조적인 방법만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비구조적인 방법도 예방을 위해서 같이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시민들을 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전 의식을 좀 제고시켜서 사전에 이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들 아니면은 뭐 맨날 홍수가 잘 발생하는 지역 같은 데는 아예 토지 사용 규제를 해가지고 사용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의 순응을 하는 거죠. 굳이 위험한 지역에다가 어떤 집이나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짓지 않고 우리가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구조적인 방법의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비 단계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그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그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훈련을 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 단계 활동에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대응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응급 복구를 먼저 긴급하게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면 실시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수색이나 구조 작업, 구조 수색 이런 작업들이 이제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고 복구 단계는 그야말로 원래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건데 그 복구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원상 복구하고 개선 복구. 원상 복구는 원래 피해가 난 그 부분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뚝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 뚝 무너진 뚝 부분만 고치는 게 이제 원상 복구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년에 또 비슷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만 고쳤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개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개선 복구는 그럼 이 뚝이 무너진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뭐 상류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 뚝이 무너졌다. 만약 그렇게 이제 만약에 원인이 판단이 됐다면은 상류 지역에다 저희들이 사방댐 같은 걸 하나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그런 유사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개선 복구를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이 개선 복구는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피해가 1조가 났다 그러면은 그 복구하는 데 비용은 그 2배 이상이 듭니다. 2조 내지는 2.5조 정도 항상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 복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재난을 관리하는 데서 저희들이 아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유형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테러나 자연재난이나 뭐 감염병이나 사회재난이나 이렇게 재난 유형은 달라도 그거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공통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13개 협업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재난 상황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응급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수색 구조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피해자들에 대해 긴급하게 어떤 생활 안정 지원 이런 13가지 기능은 꼭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같은 거를 구성할 때 이 13가지 기능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일단 재난관리 체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하고 그럼 또 해외는 또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조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기본적인 방향은 물론 이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평상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하고 대비 그 단계에 집중을 해서 그 관계 부처,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지자체에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예방 대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럼 재난이 발생을 했다. 뭐 큰 재난이 아니고 그 소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일단 해당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난관리 유형별로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 기관 부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대응을 하면 되는데 코로나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특정 지자체나 그 다음에 특정 부처 한 부처의 힘으로는 그것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있는 거고요. 행정안전부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모든 재난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부처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자체하고 협력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 부처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 오염이나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환경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고요. 산불은 산림청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됩니다. 건물이 붕괴했고 뭐 아파트가 붕괴됐다.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게 되고 철도 사고나 항공 사고가 났다. 그것도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난 유형별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들을 정해놨고요. 그래서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일단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비상기구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처럼 감염병이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돼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비상기구를 또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자체는 당연히 울진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울진군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비상기구를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부처만 해당이 되느냐? 제가 아까 13개 협업 기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전기가 끊긴다든가 통신이 두절된다든가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폐기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전기 관련이면은 이제 산업자원부 한전, 그다음 통신은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국방부 같은 데는 항상 인력이나 장비 지원 이런 어떤 관계 부처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지자체, 행안부, 그다음에 재난관리주관부처, 관계부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민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민방위 대장님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간의 어떤 조직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조직 기구도가 이런 것들이고요. 상설로 이제 행안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둬서 아까 모든 재난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국토부는 건설안전과 같은 데는 이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가 주관이 되고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환경부의 수질관리과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시도 지자체는 도에는 도민안전실이나 뭐 시민안전실, 시군구에는 안전총괄과나 뭐 재난총괄과 이런 기구들이 있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저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있는 조직이고 앞에 거는 이거는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안부에서 가동을 시키는 거고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 유형에 따라서 만약에 동물 감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을 하게 되고 지자체는 당연히 이제 시도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조금 특징이 그러니까 그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뭘 여러 재난뿐만 아니고 사실 미국은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국토안보부라는 조직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미국은 조직 체계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국경 경비, 이민, 사이버 안전, 재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약간 22개 정부 기관에서 나눠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 관리 기능을 다 여기로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 직원이 무려 2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총괄 재난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총괄을 하고 여기 미국하고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여기는 내각제 중심이니까 그냥 내각부에서 어떤 우리나라처럼 국가재난관리사무처에서 총괄하는 기능만 하고 나머지 어떤 재난 대응은 각 부처 장관에게 이제 주는데 미국하고 영국의 이제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잘 발달된 나라고 또 저희 국토 크기도 저희보다 크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그 해당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는 게 기본이고 만약 그 재난이 그 규모가 지자체의 대응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만 이제 주정부나 지방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로 주정부나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저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나라도 재난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요소가 강하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나서 가지고 지자체하고 연락을 하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요소가 조금 더 우리나라는 아직은 강하게 남아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우리가 224개 지자체, 기초지자체 포함해서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6개 분야로 나눠서 측정을 합니다. 6개 분야로 나눠서 그래서 그 6개 분야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울진군 같으면은 만약에 화재 분야는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 그러면 1등급. 근데 교통사고 분야는 보니까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5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표를 합니다. 다 누구는 1등급 받았고 울진군은 어디 1등급 받았고 다른 지자체는 뭐 5등급 받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를 공표를 하려면은 정말 등급이 낮은 데는 굉장히 항의가 심한 왜 우리가 5등급이냐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누구한테 특정 지역이 불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지역 재난 안전지수는 약간 위해 요소,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정 지금 항목 이 5개 중에 한 개는 만약에 그 기준에 들어간다면 측정 분야에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특정 지역이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해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지역 간에 큰 격차가 없을 것 같은데 위험 요인이 이 중에 하나는 좀 어떤 특정 지역이 만약에 이게 기준으로 채택이 된다면 불리하다. 우리는 항상 위험한 게 노출돼 있다.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 그런 게 정답입니다.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예, 울진군 같은데 뭐 만약에 원전 사고 뭐 이런 거 넣어놓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안전 지수를 산출하는데 100점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런 취약 지표나 위해 지표는 감점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수 같은 데는 화학산업단지가 많다는 그 자체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등급이나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표를 합니다. 여기 오늘 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그럼 행안부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느냐. 우리 평가라는 건 항상 어렵고 그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자체 장님들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선거에 뽑히시면 또 재선을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재선을 항상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재난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방파제 지어봐야 그 표시도 안 나고요. 별로 업적으로 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근데 저희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좀 공표를 해놓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울진군이 5개, 6개 분야에서 다 5등급 나왔다. 그럼 군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뭔가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를 개선시키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어떤 지자체장을 어떤 환기를 좀 개선시킨다가 조금 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서 또 5등급인 데는 또 1등급을 받은 데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서로 이제 배울 수도 있거든요. OECD도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제가 아까 OECD 파리에 3년간 근무했다고 하는데 OECD에서 경년으로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원래 그 보고서 제목이 영어에서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overnment at a Glance라는 그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요. Government at a Glance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한눈에 보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그때 당시 OECD 회원국이 35개국이었는데 35개 회원국의 정부 업무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업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부 혁신부터 뭐 경제 분야, 고용, 노동, 복지, 교육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그 분야를 나눠 가지고 그 35개 회원국들의 정부 업무 성과를 등수를 아예 거기를 매깁니다.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등급별로 1등급 안에는 여러 개가 좀 묶여 있고 5등급도 묶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등부터 35등까지 그냥 줄을 쫙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있을 때 정부 신뢰 측정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당신은 당신의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yes, no로 답을 한 걸 가지고 이제 그 국가의 정부 신뢰도를 측정을 했어요. OECD에서. 그 1등은 보통 막 이렇게 노르웨이나 뭐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1등 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35개국 중에 32등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OECD는 그렇게 등수를 매겨서 공표를 해버립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보다 더 심. 그럼 OECD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OECD가 설립된 목적은 그 35개 회원국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동료들한테 배우자는 거거든요. 동료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피어 리뷰, 동료끼리 평가를 하고 동료한테 배우자. 그러니까 꼴찌한 데는 가서 1등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정부를 신뢰하도록 할 수 있는지 배우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OECD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이제 기능 영속성 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BCP라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실은 좀 유명무실한 게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뭐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정부가 자기 기능을 못할 정도의 그런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공무원의 3분의 1과 경찰 공무원이 3분의 1이 출근을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러다가 불 끌 사람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대형 재난이 코로나 이상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정말로 해야 될 정부라는 건요 뭐 국가나 지방자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말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 공공 서비스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공공 서비스 기능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공급망,
환경부는 식용수 공급, 국토부는 한국청도운하. 정말 대형 재난이 일어나서 각 부처들이 이런 기능을 수행을 못한다? 정말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본인들을 부처나 지자체에서 아니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정말로 필수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핵심 기능을 뽑아라. 그 기능만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을 시켜서 어떤 비상 상황에도 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내려보낸 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능 영속성 확보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뭐 국가안전대진단은 많이 참여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1년에 이제 한 2달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되는데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근무 인력은 95명 정도 되는데 4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행안부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이제 파견 나온 직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은 뭐 전국에 있는 어떤 CCTV라든가 뭐 약간 그것도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ICT 기반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통합을 여기로 시켜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여기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에 그 상황을 이제 유관 기관에다 전파를 하고 또 지자체 같은 데에다가 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초동 대응 조치 같은 것들을 긴급하게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 용어에서 오는 것 때문에 조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특별재난지역 선포면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은 그 지역의 피해 주민들한테 뭔가 엄청난 특별하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큰 태풍이 왔다든가 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울진군이나 이런 기초지자체들이 재정력이 그거를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투입할 돈이 사실은 없거든요. 재정이. 그러면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재정적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원래 뭐 만약 교량이 지방 지자체 어떤 소관의 교량 다리 하나가 붕괴가 됐다. 그럼 그거에 드는 복구 비용은 원래 반반입니다. 행안부 국가에서 5를 내고 그다음 지자체에서 5를 내서 반반씩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지자체가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죠. 5라고 해도. 그러면은 그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울진군에서 원래 5를 내야 되는 것을 50%를 내야 되는 거에 80%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을.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100이라고 봤을 때 울진군은 최종적으로 10%만 내면 되는 거고 행안부에서 한 90%를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죠.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그거를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그 피해 복구 비용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그거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재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제 물론 이제 기준 같은 거는 자연재난 같으면은 그 뭐 일정 금액 이상 피해가 나야지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는 거지 뭐 조그만 피해가 났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피해 주민한테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 뭐 아무런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 거냐 이런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재정적인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접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간접 지원 항목이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원래 그냥 일반 재난지역도 18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12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세 납세라든가 건강보험료 감면 이런 건 몰라서 신청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알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다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우리 시군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은 이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뭐 젊으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까지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예, 참고로 해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는 제가 이게 재난복구국장 할 때였거든요. 2020년 7월에 그때 뭐 기억하실 텐데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왔고 특히 남부지방에 그때 섬진강 유역에 그때 뭐 댐 방류를 늦게 했다고 막 해가지고 해서 그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무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단일 재난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게 처음이라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제 복구국장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었었고요. 그다음 이제 풍수의 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제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가 발생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완전히 전파가 됐다. 완전히 뭐 이제 침수가 됐거나 완전히 전파가 됐고 산불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서 완전히 전파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주택 사이즈가 방 3개 정도 우리가 국민주택형 뭐 보통 85제곱미터 정도 되는 주택인데 완전히 전파가 됐다. 그러면 혹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얼마 정도 주실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대충 예상이라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보상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은 정말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배상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개념은 아니고 다만 재난을 입어서 지금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그 생계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집이 완전히 전파된 사람하고 조금 물에 잠긴 사람하고는 그래도 피해가 다르니까 금액을 좀 다르게 주고 있거든요. 재난지원금을.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집이 전파가 됐다. 그럼 혹시 얼마 정도 주실 것 같습니다. 얼마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그럼 금액으로 얼마 정도? 30%면 그러면 한 번은 한 1억이 그러니까 집을 다시 땅값은 필요 없잖아요. 건물이잖아요. 다시 지으면 1억이라 그러면은 한 2억 드나요? 요즘 집 지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2억 든다면 그러면 30%면 한 6천만 원. 예.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6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지원해 주는 이거를 조금 올리자는 2배 정도 올리자는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또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관부에서 도입한 게 풍수의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은 아까 1,600만 원 보상을 받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8,7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전파가 됐다. 8가지 재해가 해당이 되는데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렇게 8가지고 그리고 가입 대상은 주택, 우리 집, 온실도 이제 농사 지신 분, 그 다음에 조그만 소상공인 분들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뭐 대규모 기업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예,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주택 기준으로 보면 8,7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보험에 가입하셔야 되니까 보험료를 내셔야 되겠죠. 연간 보험료가 아까 그 주택보험으로 치면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5만 원도 사실 우리 집이 뭐 태풍 때문에 5만 원 내가 굳이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그 차이는 뭐냐? 이제 본인의 어떤 소득 이제 계층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저소득 계층이다 이러면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간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70%만 지원받아도 15,000원만 내가 내면은 1년에 8,7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요즘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점점 가입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 보험료 지원으로 쓰는 돈만 1년에 한 200억 이상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습 지원과장 하면서 현장에 갔던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또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예, 예, 정답입니다. 야, 이게 제가 설명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잘 맞춰주시니까 이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코로나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비상기구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중대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는 워낙 이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본부장을 총리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지금은 이제 중대본부 운영이 종료가 됐는데 그 총리가 근 3년간 운영을 했거든요. 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총리를 보좌해주기 위해서 1본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2본부가 맡아가지고 총리를 이제 서포팅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거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그렇게 1본부와 2본부로 나눠놨다는 거는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는 약간 뭐 제가 소속했던 부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마당새 같은 뭐 시키면 웬만한 건 다 하는데 여기서 도저히 시켜도 못한 게 있었거든요. 백신은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행안부가 할 수 없었던 거고 원래 자가격리자 총괄 업무도 행안부에서 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질병청에서 맡고 있다가 야 우리 바빠서 도저히 이제 이거 못하겠다 해서 행안부에서 가져와서 맡았고요. 아까 막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보합동 방역점검팀은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영업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그런 것들 어기니까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행안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거기 나가서 단속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던 게 행안부의 역할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중대본은 총리가 했고 그다음에 우한 교민들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또 임시생활시설에서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을 했고 대구 경북의 초창기에 신천지 그 교회에서 전파된 대규모 어떤 감염 사례 때는 또 특별히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을 했고 지자체는 뭐 울진군을 포함해서 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대본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금은 종료됐지만은 근 3년간 저희들이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본부, 2본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3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한참 왕성할 때는 그 보건복지부 밑에 무려 18개의 TF팀을 둬 가지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거의 뭐 보건복지부 직원 전원이 거의 여기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그때 왜냐하면 반장이 국장급이었기 때문에 그 집중 대응을 했었고 행안부도 이제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게 행안부는 아까 모든 재난을 총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하나만 대응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홍수 오면 홍수에도 대비해야 되고 뭐 태풍 오면 거기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전력을 다 쏟을 수는 없었고요.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게 재난협력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원장 가기 전에 바로 여기 재난협력국장으로 있어서 제가 그래서 자가격리 업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합동 방역점검 업무를 제가 한 1년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질병관리청은 이제 백신이나 역학조사 이런 분야로 이제 치중을 했고 뭐 이건 울진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지자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13개 협업 기능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지대본을 운영을 한 거고요. 이거는 대구에서 그때 신천지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혼자서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굉장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마스크도 부족했고 그때만 해도 그다음에 병원도 부족했고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중앙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어떤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됐었고요. 이거는 중국의 우한 교민들이 들어왔을 때 3차에 걸쳐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분들을 격리 수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부처에서 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거기 들어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 초기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할 때였거든요. 제가 이때 단장으로 들어가서 16일간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안전개선과장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수습지원과장 떠났었고요. 안전개선과장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차관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관이 나한테 전화가 할 일이 없는데 이거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번에 3차 우한 교민들 들어왔는데 거기 임시 생활시설에 누군가 총괄해서 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때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에서 우한 교민들 옆에만 가도 코로나 다 걸리는 줄 알았고요. 스치기만 해도. 그 다음에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공포가 실제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천 주민들이 여기 국방어학원에 우한 교민들 들어오는 거 반대해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도. 예.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때. 근데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각 부처 사람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여기 한 150명이 들어왔으니까 이분들 다 방에 가다 놓고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인력을 차출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했던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루에 3끼씩 도시락 나르는 거였습니다. 네. 이분들이 다 방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락 주문해가지고 제가 도시락을 그렇게 하루에 3끼씩 먹어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맛있더라고요. 한 12,000원짜리 시켰는데 품질도 좋고 제가 그때 사실은 세종에서 혼자 원룸에서 저는 집이 서울이어서 세종에서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뭐 혼자 밥 먹을 때 구내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3일 딱 지나니까. 그게 뭐 직원들도 한 3일 지나니까 도시락 말고 뭐 단장님 컵라면 이런 거 좀 시켜 먹으면 안 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도시락만 날랐느냐?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또 간식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간식을 또 날랐고요.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때 저희들은 방호복 다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밥 날라주러 갈 때 찾아올 때 간식 나중에는 또 물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택배로 또 물건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무슨 양말이 필요한지 양말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달해 줘야 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미안했겠죠. 사실 못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켰던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면 이렇게 감사 편지 같은 거 저희들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고맙습니다. 얘는 8살짜리 꼬마가 붙여놓은 건데 얘가 처음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은 못 사주고 그 대신에 얘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도화지하고 크레용을 사다가 넣어줘라. 그랬더니 얘가 맨날 열심히 막 그림을 그렸어요.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이때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간 지 한 3일 지났는데 부산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자기 며느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며느리가 이제 중국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중국에 가가지고. 근데 애가 아직 어렸어요. 하나는 6개월 됐고 한 애는 2살이었는데 남편은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고 며느리 혼자 들어온 거예요. 와서 애들하고 한 방에서 이제 막 북대기다 보니까 힘들었나 봐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또 그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자기가 애를 좀 돌봐야 될 것 같다. 여기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거는 좋은데 일단 오시면 앞으로 2주간은 못 나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오시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오후 2시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녁 7시쯤 되니까 유병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단장님 누가 밖에 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정말 바깥 공기를 그날 쐬면서 유병소로 갔더니 개인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개인 택시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이제 뒤에 트렁크를 열고 이제
가방을 꺼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이래서 기자들이 막 깔려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기자들이 그때도 옆에 쫙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크게 났죠. 지역 신문에 할머니께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한 걸음에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셨다고 이제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제 그 내용은 맞는데, 막 그 제가 이제 2주 정도 있어야 되니까 할머니가 뭐 바리바리 싸우셨거든요. 뭐 음식도 싸우고 손주들 줄 거 뭐 옷도 싸우고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팩트는 다 맞는데,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그 할머니 근처에 바로 옆에 있어서 저만 들었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제 트렁크에서 이렇게 가방을 꺼내면서 할머니한테 전해 주시면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신 게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5글자인데 5글자. 예? 살아서 나오시라고. 예, 그게 아니고 저기였습니다. 여보 수고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타고 오신 건 맞는데 남편이 개인 택시 기사였던 겁니다. 그냥 예, 본인이 운영하는 택시여서 뭐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어서 빨리 오신 거겠죠. 예, 그래서 여보 수고해 그러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었고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수습지원까지 발생했던 산불, 뒤에 보면은 여기 울진군에서도 산불이 그때, 이거는 2022년이고 울진군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이때는 다행히 주민대피, 이때는 제가 수습지원까지 아니어서 제 후임한테 들었거든요. 이때는 주민대피가 굉장히 여기 계신 우리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주민대피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울진에서 그때 발생했을 때. 물론 이제 재산 피해는 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바로 됐었거든요. 울진하고 삼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로 돌아가서 이거 2019년에 이건 제가 실제 이제 현장에 갔던 거거든요. 고성에서 처음 이제 발생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크 불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했었었고, 제가 이때 재난수습지원과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재난수습지원과가 신설과에서 직원이 저 포함해서 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막 재난이 발생하면 여기저기 나눠서 가다 보니까 이날 모처럼 만나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이라도 같이 한번 먹자 해가지고 회사 근처에서 저녁 먹고 맥주도 한 잔씩 같이 마셨습니다. 그 직원들이 이제 저녁 먹고 나서 2차로 그러면 호프집에 한번 가자. 이제 모처럼 모였으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호프집 갔다가 야, 안 되겠다. 그냥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해서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니 빨리 현장으로 가라고. 커피숍에서 나와서 바로 차를 타고 고성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그때는 산불이 막 번지고 있어서 교통이 다 통제됐고요. 고성군 토성 면사무소에 현장 통합 지휘본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행안부 담당 과장이라고 이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 길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도로 위 사이로 그 불꽃들이 이미 막 날아다니고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바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동이 되고 특별재난지역도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포항 지진 때 그때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이번에 또 다시 굉장히 이제 큰 재난이기 때문에 구성이 된 건데, 중앙수습지원단은 그런 겁니다. 중앙에서 이제 행정안전부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들이 인력을 차출을 해가지고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이제 지자체가 재난을 대응하는 걸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중앙부처도 이게 재난을 대응하는데 협조가 필요한 게 중앙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거든요. 행안부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도 필요하고 국방부도 필요하고 뭐 복지부도 필요하고, 근데 지자체에서 일일이 거기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팀들이 내려가서 거기에 상주를 제가 이때도 15일간 여기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출발해가지고 저는 한 2, 3일 있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중앙수습지원단이 구성되는 바람에 제가 여기 현장지원 총괄 반장으로 15일간 근무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가지고 속초시청 근처에 있는 옷가게 가가지고 양말도 사고 뭐 내복도 내의도 좀 사고 그리고 셔츠 같은 것도 몇 개 사고 그렇게 해서 15일간 이제 버티고 왔고요. 제가 1년 2개월간 이거를 수습지원과장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그 모텔 저기 동네 여관에서 이제 제가 숙박을 했는데 어제는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여기 1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모텔에서 엄청 많이 잤거든요. 출장 가가지고 그 모텔에 그 향수 냄새가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 모텔에서 그 뿌리는 막 그 냄새. 근데 어제 동네 여관은 그런 냄새가 별로 안 나가지고 네 괜찮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중앙수습지원반을 구성을 해서 내려가느냐? 그때 산불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대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어르신들이 급하게 대피를 하다 보니까 집에다가 틀니를 그냥 놔두고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당뇨약, 고혈압약 이런 거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다 막 대피를 하셨는데 당뇨약,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처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를 빨리 내려보내서 현장에서 그 진료를 해가지고 약 처방을 해서 바로 당뇨약 그리고 치과에서 또 와가지고 틀니폰을 떠서 틀니까지 직접 해줬습니다. 거기에다 이런 역할을 이제 현장에서 내려와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집이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묵을 데가 없으시니까 며칠간은 이제 경로회관이나 뭐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데서 묵으셨는데 거기 계속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그래서 부른 게 국토부가 왜 LH 국토부 산하 LH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주택에 빨리 빈 곳을 파악해서 이분들을 거기다 수용하게 하려고 이제 국토부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또 일부 어르신들은 난 절대 안 간다. 왜냐하면은 그 임대주택은 시내 안쪽에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나는 여기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으면서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안 돼서 셔틀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출퇴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싫다 해서 저희들이 임시조립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놔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기반 앞에 제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국토부하고 국방부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내려가 가지고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앙수습지원단이 하는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파주에서 발생했던 그 가축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2019년 9월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여기 청정구역이었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적 살처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마리가 이 농장에서 한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은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바로 그 농장에 있는 모든 돼지는 살처분을 합니다. 그럼 그 농장에 있는 돼지만 죽이느냐?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농장에 있는 돼지들도 다 죽입니다. 뭐 걸렸든지 안 걸렸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은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그 반경을 3km까지 넓힙니다. 그러니까 1km가 아니라 3km 이내 농장에 있는 돼지는 다 죽입니다. 이때 살처분한 돼지가 그때 실제 발생한 거는 21건이었거든요. 그때 살처분한 돼지가 무려 45만 두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다 죽이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체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렌더링 아니면은 메몰. 렌더링은 그냥 화장시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거 다 태우려면 깨끗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는
이때 파주시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할 부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체도 빨리 묻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장 주변에는 땅을 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장 주인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 농장 주변에 묻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침출수 같은 게 생겨서 이분들이 지금은 당장 돼지를 못 기더라도 2, 3년 뒤에 다시 돼지를 입식해서 길러야 되는데 거기다 묻어버리면은 나중에 침출수 같은 게 다시 바이러스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못 묻고 어디 먼데 땅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 있는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네 땅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국방부 소유였던 거예요. 국방부 본인들이 전화를 했겠죠. 근데 뭐 국방부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빌려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 현장에서 국방부 재난관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파주 상황이 심각하다. 빨리 이거를 메모를 하지 않으면은 전국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일 난다. 그 국방부에서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좀 겁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지를 원래 교육부지로 쓰려고 이제 해놓은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했고요. 여기도 이제 제가 가서 그건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 할 때 단장 이런 거 여기 가서 제가 단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농식품부 밑에 동물검역본부라는 거가 있는데 그 동물검역본부의 수의사들도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데 뭔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은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농장 주인한테. 그러면 가가지고 그거를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확인해. 우리도 코로나도 그래. 코로나 확진하려면은 우리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보내가지고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하다 보면 하루 정도 잘못하면 걸리는데 그러면 그게 그 확정될 때까지 전파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사들이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그 죽은 돼지의 사체를 해부를 해봅니다. 해부를 해보면은 만약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확실한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거든요. 그 돼지 장기 중에 비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장이 보통 돼지 장기 중에 비장이 주먹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사람.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면 특이하게 이 비장이 이 주먹 크기에 만한 게 3배로 늘어난답니다. 그게 비장 종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종으로 크게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비장 종대 현상이 나타난 거는 100% 이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그래서 최종 그 검체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최소한 그 농장에 있는 돼지들은 미리 살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마지막 이 사고 하나만 설명드리고 뭐 마지막 질의응답이 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2개월 재난수습지원과장 하면서 공교롭게도 재난 현장에 딱 12번 나갔습니다. 맨 처음 나간 게 서울 9.19 화재였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나간 게 제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간에 제가 12번 현장에 나간 그 사고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슴이 아프고 좀 쓰렸던 그런 비극적인 좀 사고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 텐데 2018년 12월에 수능을 마치고 서울 은평구 대성고 학생들이 강릉에 놀러를 왔습니다.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강릉에 와서 아라레이크 펜션이라는 곳에 묵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얘네들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돼가지고 다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 7명도 제가 현장에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때 알았는데요. 보니까 일산화탄소 이렇게 가스에 중독돼서 치료를 하려면은 그 치료 그 기계 중에 음압산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음압이라는 건 마이너스 프레셔니까 압력을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치료하는 음압산소 치료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얘네들이 강릉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현대 아산병원에는 치료기가 3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7명이 다 중태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인데 기다려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 강릉에는 더 이상 그런 병원이 없고 가지고 있는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이 다행히 그 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학생들을 나머지를 원주 기독병원으로 후송을 시켜가지고 양쪽에서 집중 치료를 해서 다행히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이때 좀 이슈가 됐던 게 우리가 이제 사고가 생기면은 뭐 지대본이나 어떤 사고 대책본부를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잖아요. 강릉에서는 이제 그래서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구성을 했고 저는 이제 또 반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서울시 학생들이니까 교육부하고 은평구 뭐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이때 처음에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 다음 날 그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이 학생들의 장례비하고 치료비는 서울시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다음 날 그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릉 애들. 이거 우리가 검토해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릉에서 뿌리 나 가지고 야,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했을 텐데 말이야. 지네들이 나서 가지고 그랬냐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좀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강릉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일단 그 장례비가 학생들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 들고요. 치료비는 당장 지급은 안 해도 지급 보증만 우선 해도 되거든요. 이제 병원에다가 그거는 강릉에서 책임지고 하자. 근데 학생들이 퇴원을 하고 나중에 서울로 돌아가서도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비용은 은평구에서 지대본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장례비나 치료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평구에서 심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퇴원을 해가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후속 조치를 이제 저는 담당 과장이니까 확인을 했죠. 이제 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얘네들이 수능을 쳤었기 때문에 대학을 어떻게 갔냐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대학 가는데 혹시 이 사고 때문에 뭔가 불이익이 있었느냐? 다행히 조사해 보니까 이 사고 때문에 뭐 대학을 못 가거나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물론 성적이 안 돼서 못 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얘네들이 서울에 와서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청구 항목에 보니까 이도 화상으로 인한 화상 치료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게 뭔가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인데 왜 화상 치료? 뭔가 좀 진료비나 병원비를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이제 직원들한테 확인을 시켜봤더니 맞는 거 진짜 전부 2도 이상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가 이제 수능 때 우리가 수능 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이 농어촌 민박 시설이었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전문 숙박 시설이 아니고 농가를 농번기 동안 숙박시설로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좀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숙박시설처럼 침대가 있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농가의 온돌방이었어요. 그거 보일러만 이제 좀 이렇게 저기를 한 거였겠죠. 근데 그 추운 날씨에 얘네들이 보일러를 최대한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이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다 보니까 이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고 온돌방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 뜨거우면 몸을 뒤척이거나 뭐 일어나서 끄거나 할 텐데 다 정신을 잃었으니까 얘네들이 발견된 게 다음 날 2시거든요. 12시에 체크아웃을 안 하니까 주인이 가서 보니까 쓰러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 오후 2시까지 얘네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 온돌방 뜨거운 데 누워 있다 보니까 신체하고 그다음에 온돌방이 닿는 부위가 집중적으로 화상을 입었던 거죠. 엉덩이라든가 발 뒤꿈치 어깨 쪽지 이런 데 이제 화상을 입어서 화상 치료를 받았던 그래서 끝까지 저도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던 제가 갔던 현장 중에는 그런 어떤 사고였습니다. 또 저도 또 고향 근처로 또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또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